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유명한 베트남 다낭은 세계적인 리조트와 호텔, 식당 체인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를 벗어나 남서쪽으로 10km, 차량으로 불과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도착을 하면 한 위령비와 마주할 수 있는데요. 커다란 비석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꽃 무늬가 전부인 이 위령비에 얽힌 사연은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이 위령비가 세워진 배경이 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남베트남을 지원했던 미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1955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은 초기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내전의 성격을 띠었는데요. 전쟁이 거듭될수록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경계로 해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하고 동맹국인 여러 나라가 지원을 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75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남베트남과 미국의 패배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한국군 또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961년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제안을 했지만 당시 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을 유보하고 있던 케네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네디가 암살당하면서 1963년 린든 존슨 정부가 출범했고 이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한 미국이 한국이 제출했던 참전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 거죠. 이후에 한국은 미국의 동의와 독려 아래 1964년 약 140여 명의 의무반과 태권도 교관단 파견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에는 공병, 수송병 등의 비전투 요원 2천여 명을, 같은 해 10월 마침내 해병대와 육군 2만여 명의 전투병력을 베트남으로 파병하기 시작합니다. 참전 기간 동안 한국은 약 5만 명의 전투병을 상주시켰고요. 73년 철수할 때까지 연인원 32만 명을 전쟁으로 투입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될 내용은 베트남 파병의 정치적인 의도, 결과도 아닙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는 반드시 감추고 싶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노로 남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군의 흔적은 꽝남성을 비롯한 베트남 중부지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5배인 베트남은 남북으로 165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데요. 그 중심부에는 다낭이 있고요. 남쪽으로 400km쯤 내려가면 주월 한국군 야전사령부가 있던 나트랑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다낭과 나트랑 두 도시 사이에는 베트남에서도 가장 가난하다는 꽝남, 꽝나이, 빙딩, 푸엔, 카잉호와 같은 5개의 성이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군은 바로 이 중부지방 5개 성에 주둔했었습니다. 그중 다낭 바로 아래에 위치한 첫 번째 성인 꽝남성은 한국 전투부대 중 최초로 파병된 해병대 청룡부대가 72년 철수할 때까지 몇 차례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주둔했던 곳입니다. 꽝남성 디엔정면 외곽에는 아직도 청룡부대 기지 터가 남아있는데요. 중대본부와 위병소, 부대 막사 건물들이 폐허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의 만행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1968년 2월 당시 청룡부대는 다낭 지역을 중심으로 호이안 전역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베트콩들의 설구정 대공세로 빼앗긴 중부도시들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다낭과 호이안으로 들어온 한국군들은 처음에는 베트남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식량과 물자를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1968년 2월 24일 그날에 돌아온 한국군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청룡부대는 장갑차를 하미마을 밖에 남겨두고 세 방향에서 마을로 향해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각기 다른 세 곳에 모았죠. 이후에 지휘관의 일장 연설이 이어졌고요. 통역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일부 병사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다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한국군이 무엇을 나눠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자신들의 손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장교의 연설이 끝나자 뒤에 숨어있던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수류탄까지 주민들을 향해 던져졌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붙었고 한순간에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135명을 학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학살을 피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20여 명의 생존자들은 옆마을에서 돗자리를 가져다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학살 장소 근처에 가매장을 하고 나무 모양의 표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일 오후 한국군은 불도저를 앞세워 하미마을에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집과 가매장된 무덤과 시신들까지 불도저로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시신이 짓이겨지면서 신원 확인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인데요. 탐티으아 씨는 학살 당시 40세였습니다. 한국군이 던진 수류탄에 두 발목을 잃었고 그날의 일로 5살짜리 딸과 10살 아들 그리고 미처 젖을대지 못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사촌 올케와 그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는 한국군에 대한 원한이 없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더 이상 증오나 원한은 없다. 내가 증오한다고 불구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다음은 응우엔 반딘이라는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반딘은 학살 당시 8살이었습니다. 한국군이 가족과 이웃 주민들을 방공으로 밀어 넣은 뒤에 수류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수류탄에 어머니와 품 안에 있던 2살배기 동생이 즉사했고 이어진 두 번째 수류탄에 숙모가 죽었고 6살이던 남동생은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목이 말라 방공호 밖으로 기어나간 후에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갑내기 사촌은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반딘 자신은 독일 의료선으로 긴급 포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135명 중 미성년자의 비율은 53%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의 희생 앞에 어떻게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전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장은커녕 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주민들에게 수류탄과 총을 난사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949년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체결된 제네바 협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버린 전투원, 전투 능력을 상실한 자, 적대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민간인, 특히 병자, 노약자, 임산부, 아동은 특별히 보호해야 함을 명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반인륜적 중범죄인 것입니다. 혹자는 베트남에서 자행된 양밀학살은 사실 무근이며 베트남 측 기록조차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베트남이 국가 차원에서 양민학살을 조사한 사례는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단 한 건이 전부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승전국이고 이겼는데 왜 이런 아픔을 자꾸 뒤집느냐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자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오히려 보도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지도자들이 사과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베트남 정부에서 거부할 정도로 과거사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왜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지는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의 저서에서 그 이유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차관보는 베트남 중부 5개 성에서 정부 무상원조 차원의 40개 초등학교를 건설했던 그 건설을 주도했던 실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필요하면 사과하고 보상도 하겠다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굳이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점에서도 한일 과거사와는 성격이 전혀 달랐다. 러시아, 영국, 독일을 제외한 모든 열강과 전쟁을 겪었기에 그들 모두에게 감정을 품고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과거를 잊기로 한 것인지도 모른다. 베트남전 당시 남베트남 진영으로 참전한 국가는 현재 베트남의 경제 원조나 투자를 제공하는 핵심 국가들이다. 이들과의 협력은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다. 내가 처음 만나는 베트남 인사들에게 마치 인사말처럼 과거사 문제를 화두로 꺼낼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한국인들이 정의 베트남인들에게 무언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투자와 경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도와달라고. 베트남에 근무하는 동안 똑같은 표현을 수백 차례는 들어야 했다. 이러한 베트남 특유의 정서를 고려해야 함에도 무조건 베트남 정부에서 기록된 학살 자료나 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악행을 부인하거나 혹은 없던 일로 취급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조작되었거나 한국군이 누명을 쓴 사건이었다면 뒤에 언급할 위령비를 세워줄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요? 2000년 5월 월남 참전 전후 복지회의 지원으로 하미마을에는 위령비가 세워졌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과거 청산을 위한 민간단체 최초 지원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령비에는 하미마을과 참전복지회 사이에 풀지 못한 이야기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위령비 뒷면에 한국군 청룡부대 병사들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라는 비문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참전복지회 측이 비문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비문 수정에 반대를 했지만 베트남 정부마저 한국으로부터의 민간 투자와 원조를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미마을 주민들은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할 바에는 적지 않는 것이 낫다라며 비문 수정을 끝내 거부했고요. 결국 양측은 비문을 영꽃무늬 대리석으로 덮어버리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꽃 밑에 가려진 비문을 소개하면서 준비한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68년 이른봄 정월 24일 청룡부대 병사들이 갑자기 흉포하게도 양민을 미친 듯이 학살하였다. 하미마을은 30개 가옥이 불에 타고 135명의 시신은 산산이 흩어지고 불태워졌다. 피가 이곳을 물들이고 모래와 뼈가 뒤엉켜 섞이고 집들이 없어졌다. 피가 타던 그 냄새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의 살을 파먹던 그 개미떼를 우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불길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노인들의 뼈가 부러졌고 도망치던 이들은 하나씩 총에 쓰러졌으며 갓난아기는 엄마 배 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젖을 찾았다. 더 처참한 것은 탱크가 무덤들을 짓뭉갠 것이다. 악마의 그림자가 드리운 대지 위의 메마른 뼈, 무고한 영혼의 외침이 푸른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어둠이 계속되지 않는 법, 우리 땅이 평화를 되찾은 지 어언 25년이 흘렀다. 과거의 전장이었던 이곳에 고통은 줄어들고 한국인들은 다시 이곳에 찾아와 과거의 한스러운 일을 인정하고 사죄한다. 그리하여 용서의 바탕 위에 이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연꽃 밑에는 아직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그날의 참상이 잠들어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올해로 51주기를 맞은 하미마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뒤늦게나마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